사랑해주시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동학농민운동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시간에 했었던 그 사건 이후에 동학군은 전라북도를 평정하며 전주성을 점령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동학군은 다른 지역의 농민들까지 다 합세를 해서요, 그 수가 수천에 도달했다라고 해요. 지금 수천과 그 시대의 수천은 좀 다릅니다. 지금과 같은 통신도 없었던 시기에 수천이 모였다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일이니까요. 본격적으로 전투를 시작한 동학군은 실제로는 일반 농민들이었습니다. 동학교도들은 비교적 숫자가 적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제대로 군사훈련을 받은 사람은 거의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농민들은요, 탐관오리를 없애고 세금 상황을 좀 바꾸기 위해서 싸웠습니다. 황토현 싸움에서 전라도 감영군을 격파했고요. 중앙에서 파견된 정부군을 황룡천에서 물리친 이후 그 기세를 몰아 전주성을 점령하게 됩니다. 군사훈련 한번 받아본 적 없는 농민군이 예상을 깨고 승리를 이뤘지요. 전주성 함락 소식을 들은 정부는 생각보다 농민군이 만만찮거든요. 그래서 내가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외부의 도움을 요청하자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청에 군사 지원을 요청하게 됩니다. 이때 일본도 따라 붙어요. 무엇을 구실로? 제물포 조약을 구실로 군대를 파견하게 되죠. 이 소식을 접한 농민군은요, 정부와 정치 개혁을 약속하고 해산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그들이 조선에 있을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기지요. 정부에 철수 요구해도 청과 일본이 철수를 안 합니다. 오히려 자기들끼리 남의 나라에서 전쟁을 하게 된 상황이 됐어요. 조선을 주변에서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군대를 지금 데리고 파견을 했잖아요. 그냥 순순히 물러나겠어요? 당연히 싫지요. 기존에 우위에 있었던 조선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하는 청과 우리는 조선 국왕을 보호해 라고 하면서 경복궁까지 점령한 일본, 서로 다른 명목으로 철수를 하지 않던 그 시점에 일본이 청을 기습 공격하게 됩니다. 전쟁이 일어나 버려요. 이 얘기를 들은 농민군은 가만히 있을 수 없다라고 하면서 정부와의 싸움이 아닌 왜군을 몰아내기 위해 다시 한번 2차 농민봉기를 일으키게 됩니다. 농민군은 일본군을 몰아내고자 삼내에서 다시 한번 봉기를 하게 됩니다. 삼내에 모인 동학 농민군의 수는 10일만에 가까웠다라고 해요. 농민군은 공주 우금치에서 관군과 일본군을 대상으로 운명을 건 일대 혈전을 벌이게 됩니다. 그러나 7일간에 걸쳐서 여러 차례의 격전을 치르는 공방전 끝에 근대적인 무기로 무장한 일본에 패하게 되지요. 농민군의 숫자는 어마어마하게 많았지만 사실 그들은 얼마 전까지 농사를 짓던 사람들이잖아요. 무기도 별로 없었고요. 뭐 기껏해야 낫이나 대나무로 만든 창이 다였어요. 그러니 당연히 화기 같은 그런 신식 무기를 가진 일본군에게 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후에 전봉주는 살아남은 사람들을 다 이끌고 새로운 투쟁을 준비하기 위해 순창에 있던 옛 제자 김경천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김경천은요, 이미 마음을 돌아서게 된 상황이에요. 변절자가 된 이후인 거죠. 김경천은 자신을 찾아온 전봉준을 한 민가에 은신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관아에 가서 저기 전봉준이 있다라고 밀고를 해요. 체포된 전봉준은 이후 모진 고문을 당하고 그 이듬해
4월에 교수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2차 농민봉기는 사실상 실패로 끝나게 되지요. 실패니까 더 이상 의미가 없지 않나? 그렇지 않아요. 동학농민운동은 안으로는 정치개혁, 사회개혁을 이루고요. 나아가서 뒤이은 갑오개혁에 그들의 요구가 일부 실현이 됩니다. 밖으로는 외세 침략을 막고자 한 우리나라 역사상 최대 규모의 농민운동이었다라고 하는 것에 큰 의미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동학농민운동에 대해서 자세히 흐름대로 한번 살펴봤는데요. 좀 더 자세한 내용, 정리된 내용들은요, 고래 한국사를 통해 공부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뵐게요.